옛날 어느 마을에 호라비 달구는 하루하루 외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다 친구 만드기를 만나는데 이봐, 만드기, 그 과부 서량댁 알지 않는가? 나 그 여인이 마음에 드는데 어쩌지? 이 사람아, 포기해. 서방 잃고 남자 보기를 돌같이 한다는 소문이 있어. 자네가 어떻게 해볼 여인이 아니야. 지조 있어서 남정네랑 말도 안 섞는다는 여자야. 거참 빵댕이가 토실토실하니 딱 내 스타일인데 자네가 좀 도와주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도와줄 수 없겠나? 자네 잔머리 하나는 알아주지 않는가? 잘 되면 내가 술거하게 사겠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럼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만드기는 달구에게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게 될까?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되면 좋지 뭐. 그리고 며칠 후 계시오? 안 계시오? 무슨 일로 이런 일은 시간에 오셨어? 아, 그게 오늘 밭을 갈아야 하는데 소를 좀 빌릴 수 있을까 해서 왔소. 소 말이요? 갑자기 그렇게 빌려달라고 하면 좀 곤란하오. 뭐 때문에 그러시오? 그때 방문이 열리면서 사람이 나오는데 어이, 그건 안 되지. 오늘 우리도 밭을 갈아엎어야 하는데 소를 빌려줄 수가 없으니 다른 집으로 가시게. 아니, 달구, 이 사람아, 자네가 어찌 그 방에서 나오는가? 내가 내 집 방 안에서 나오지 그럼 어디에서 나오겠는가? 남의 집일 참견하지 말고 그만 썩 물러가시게. 아니, 세상에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였구만. 빨리 가서 마을 사람들한테 소문 내야겠네. 이 모습을 본 과부는 나쁘끄럽고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 못하고 있는데 아니, 이게 무슨 짓이오? 왜 그런 거짓을 꾸미는 게요? 이복의 서량댁, 우리네 한평생은 바람에 날리는 먼지와 연약한 풀잎 같은 거라네. 그대가 아직 젊은 나이에 무엇 때문에 혼자 이 고생을 하면서 살 것인가? 이쯤 되면 마을에 소문이 다 퍼져서 어쩔 수 없다네. 피차 우리 둘 다 외로운 팔자니 함께 해보는 게 어떻겠는가? 이에 과부는 크게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고는 달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 후 몇 달 후 아니, 이복에 달구, 자네 얼굴이 왜 그 모양인가? 이복의 만드기, 나 좀 살려주시게. 자네 머리가 좋으니 좀 도와주시게. 아니,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 우리 부인, 그러니까 서량이 그 여자가 옥녀도 보통 옥녀가 아니라네. 왜 전 남편이 그리 일찍 갔는지 이제야 알았다네. 옛날 어느 마을에 80이 다 된 노인이 갓 20을 넘긴 처녀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은 했지만 소중이가 잘 작동이 되지 않아 걱정이었다. 아니, 이놈의 소중이가 왜 말을 안 듣는 것이냐? 그래서 며칠 후 노인은 한약방을 찾아갔다. 저기, 의원 양반, 이거 얘기하기가 좀 쑥스러운데 내가 젊은 처녀와 결혼을 했는데 아무래도 잠자리가 잘 되지 않아 걱정인데 뭐 좋은 방법이 없겠어? 그 말을 들은 의원이 말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어르신. 나이가 많으시니 아무래도 밭일을 하시자면 무리가 따르겠지요.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제가 기가 막힌 환약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밭일이 생각나실 때마다 충분한 물과 함께 세 알씩 드시도록 하십시오. 그 말을 들은 노인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으로 약을 사서 돌아갔다. 그리고 며칠 후 다시 약방을 찾은 노인이 의원에게 말했다. 이보시오, 의원 양반. 저번에 내가 사간 그 약 말이오.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약만 먹으면 피곤하고 졸린단 말이오. 이게 어찌된 영문이오? 그 말을 들은 의원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약은 밭일 대신에 먹고 그냥 푹 주무시라고 드린 약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어떤 부부가 살고 있었다. 그런데 남편이 하도 무능하여 집안 형편이 어렵고 더욱이 연장이 부실해 밤에 하는 그 일도 잘하지 못하여 부인은 늘 불만이 많았다.
당신이 일이 무능하니 내가 살 수가 없구려. 도대체 언제쯤 나를 기쁘게 해주시겠소? 내 구슬하던가 해야지. 그리하여 마침내 무당을 불러 구판을 벌이기로 하였다. 이에 무당이 춤을 추며 빌기 시작했다. 약물의 신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약물의 신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 집 남편의 약물이 쇳덩이처럼 강하고 딱딱하게 해주십시오. 이에 남편이 멋쩍어하며 무당에게 말했다. 무당님, 그렇게까지 빌 것은 없습니다. 그냥 나무 막대기 정도만 되어도 충분하지요. 그러자 아내가 남편의 옆구리를 꼬집으며 여보, 이 굿에 미천이 많이 들었어. 그러니 쇳덩이 정도는 되어야 본전을 건질 수 있을 게 아니오. 이에 무당이 계속해서 빌기 시작했다. 재물의 신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재물의 신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바라옵건대 이 집에 돈 100냥과 비단 100필만 생기게 해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남편이 또 무당에게 말했다. 아니, 무당님, 이왕 빌 바에는 좀 더 많이 생기게 해달라고 빌 일이지. 겨우 100냥이 뭡니까? 한 1000냥쯤 생기게 빌어주세요. 그러자 또 아내가 눈꼬리를 치켜세우며 말했다. 아니에요. 100냥이랑 비단 100필이면 충분해요. 그 이상이 생기면 이 인간 틀림없이 처벌을 얻을 테니까. 옛날 한선비가 두 친구와 만나 더불어 있다가 말하였다. 사람은 누구나 한 가지 이상의 고상한 버릇이 있기 마련이니 우리 각자 버릇을 말해보기로 하세. 먼저 한 친구가 말했다. 나는 봄이 되어 따뜻해지면 젊은 몰입꾼 몇 명과 더불어 사냥을 하지. 팔뚝에 보라매를 올려놓고 나아가 산마루에 서서 방울을 찬 개들을 놓아 채색빛 깃털의 아름다운 꽁을 찾아 수풀에서 날아오르게 하지. 그러면 금빛 눈동자와 칼 같은 깃을 가진 매가 번개처럼 날아 이단결 같은 꽁의 목을 잡아채어 날아올 때 꽁을 수습하고 다시 팔뚝에 올려놓지. 이것이 나의 버릇일세. 이 말을 들은 다른 친구가 말했다. 나는 천금을 쏟아 한 마리의 준말을 마련했네. 그 말은 용과 같은 몸과 봉황의 가슴에 안개 바람 같은 갈기를 휘날리며 귀는 마치 깎아놓은 대쪽 같고 눈은 샛별 같지. 거기에 옥 안장으로 단장한 뒤에 손에는 산으로 만든 채찍을 들고 번화한 거리를 치달리지. 이것이 바로 나의 버릇일세. 두 친구의 말을 들은 선비가 이윽고 말했다. 나에게도 한 가지 버릇이 있는데 자네들이 가진 버릇과는 조금 다르다네. 이에 친구가 물었다. 그래, 그게 무슨 버릇인가? 나에게는 어리석은 종이 하나 있는데 그의 아내가 무척 아름답다네. 진실로 진흙탕에서 피어난 연꽃 같고 두엄자리에서 피어난 흰꽃 같지. 그녀를 대하면 마음이 미혹해지고 그녀를 생각하면 정신이 몽롱해질 정도라네. 밤이 깊어 사람의 자취가 조용해진 곳에서 남몰래 그녀와 더불어 즐기니 그 즐거움이란 말로 표현할 길이 없다네. 이것이 바로 나의 버릇일세. 이때 선비의 종이 이 말을 몰래 엿듣고는 급작스럽게 앞으로 나와 아뢰었다. 선비님, 그거 참 신기합니다요. 안방마님도 똑같은 버릇이 있거든요. 옛날 어느 고을에 한 촌사람이 아내를 맞이해 새 신랑이 되었는데 이웃의 해악을 잘 아는 사람이 그 신랑을 속여 말하기를 내가 장가간 후에 너의 처가에서 내가 고자라는 소문이 났으니 어찌 억울스럽지 않는가? 후일에 장인이 한번 보자고 하면 곧 그것을 꺼내 세워가지고 보여서 그 의심을 풀어야 하네. 그러자 신랑이 말하길 그게 뭐 그렇게 어렵겠소. 그 이웃 사람이 이번에는 장인을 만나 말했다. 영감님 사위는 퉁소를 잘 부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듣자고 하면 꼭 들려줄 터이니 후일에 한번 청하여 반드시 한번 보자 라고만 하면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장인은 사위가 퉁소를 잘 부는 재주가 있다며 몹시 기뻐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장인이 이웃 사람 몇몇과 점심을 같이 한 후에 말했다. 내 사위가 퉁소를 잘 부는데 오늘 한번 처음으로 다 같이 들어봅시다. 하여 장인이 사위를 불러 손님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사위에게 말했다. 자, 한번 보자. 그러자 사위가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하고는 바지를 벗고 물건을 꺼내서는 사람들에게 크게 보여주었다. 내 비록 크기는 좀 작지만 고자는 아니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이를 보고 크게 놀랐고 장인은 무안해하여 말하길. 아이고, 무색하고 무색하다. 하니 사위가 말하기를. 아니, 붉으면서 검은 빛깔이 있는데 어찌 무색하다 하십니까? 이때 옆에 있던 한 아이가 말하길. 그런데 내 거보다 조금 작네. 옛날 어느 고을에 한 사내가 여인들을 희롱한 죄를 짓고는 발각되지 않으려고 스님 행세를 하고 도망다니다 결국 잡히게 되었다. 이 고얀 놈, 아녀자들을 희롱한 것도 모자라 감히 승려의 모습으로 죄를 피하려 하다니. 내 놈을 먼 섬으로 귀양 보내 다시는 죄를 못 짓도록 해야겠다. 그리하여 승려로 변장한 죄인은 한 포졸의 손에 이끌려 귀양지까지 압송되게 되었다. 그런데 죄인이 포졸을 가만히 살펴보니 어딘가 모르게 어리석은 구석이 많은 사람인지라 잘만 하면 도망을 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렇게 귀양지에 가던 중 날이 저물어 객점에 들어가 밤을 보내게 되었다. 죄인은 그때가 바로 기회라고 생각하여 포졸을 구슬리기 시작했다. 이보십시오, 포졸 나으리. 나야 지은 죄가 있어 이 고생이지만 나으리는 아무 죄도 없이 몇 날을 이 고생을 함께 하시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에 포졸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듯 이야기했다. 그러게 말이야. 나도 이것이 무슨 고생인지 모르겠구먼. 하지만 어찌하겠나. 이 일이 나의 임무이니 빨리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수밖에 없지. 이에 죄인이 술을 마시는 사람들을 보며 나으리, 이 지역의 술이 그렇게 맛이 좋다고 합니다. 저렇게 시원하게 술을 들이키는 사람들을 보니 저도 한 잔 마시고 싶은 생각이 간절한데 나으리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제 생각은 마시고 나으리는 한 모금이라도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허, 나도 마시고 싶지만 임무를 수행하는 자가 어찌 그럴 수 있겠는가? 에이, 딱 한 잔 마시는데 누가 안다고 그러십니까? 나야 내일이면 귀양 갈 사람이니 세상에 누가 이 일을 알겠습니까? 마침내 어리석은 포졸은 죄인의 꼬임에 넘어가 술을 마시게 되었고 크게 취한 포졸은 땅에 코를 박고 정신을 잃고 말았다. 그 틈에 죄인은 재빨리 포졸의 머리를 깎아버리고 자기의 승복을 벗어 그에게 입힌 다음 자기는 포졸의 옷을 입고 두건의 머리털을 넣고 모자를 쓰고는 새벽에 취한 포졸을 깨웠다. 이놈, 죄인은 어서 일어나 귀양지를 향해 앞장서거라. 놀란 포졸이 일어나 자신의 몸을 살펴보니 중으로 변해 있었다. 아니 이상하네. 스님은 여기 있는데 내 몸뚱이는 어디로 가버렸지? 아직 술이 덜 깬 포졸은 기이하다 여기며 얼떨결에 귀양지에 도착해 관아에 인계되었다. 흉악 죄인을 데려왔으니 절대 도망치지 못하게 철저히 감시하시오. 귀양지에서 죽을 때까지 한 발짝도 못 나가게 해야오. 이에 귀양지의 포졸이 웃으며 걱정하지를 마시오. 이놈은 풀어져도 절대 도망 안 갈 것이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소문 못 들었소? 몇 년 전 이 마을 사내들이 풍랑에 모두 다 죽어 여자들만 사는 과부촌이 되었잖소. 하루는 어느 의원에 남봉꾼으로 소문난 어떤 사내의 부인되는 여자가 찾아왔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자가 의원에게 이런 부탁을 했다. 저기 의원님, 우리 남편이 잠꼬대가 심해서 약을 좀 지으러 왔는데요. 그런데 이 부인은 동네에서 수다가 많기로 소문난 여자였다. 그 정도가 어찌나 심하던지 한번 입을 열었다 하면 자기 집안 얘기는 물론이고 동네 누구네가 무엇을 해먹었다는 얘기까지 줄줄이 늘어놓는 것이다. 아이고, 이 여자는 수다쟁이 부인이구나. 부인의 그런 점을 잘 아는 의원은 그녀가 수다를 늘어놓기 전에 얼른 약을 지어 돌려보내기로 작정했다. 아, 그러니까 잠꼬대가 문제라 이거죠? 그거야 간단히 고칠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약 2첩만 드시면 말끔하게 없어질 겁니다.
잠들기 전에 한 첩씩 다려드리시고요. 2번까지 재탕할 수 있습니다. 약을 드시고 아침까지 푹 주무시면 잠꼬대 같은 건 절대 안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남봉꾼의 아내는 의원이 내주는 약을 도로 밀치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의원님, 전 우리 집 양반의 잠꼬대가 싫어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예, 뭐라고요? 그러자 부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그 인간이 잠꼬대를 시작하면 자던 내가 얼른 깰 수 있는 약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인간이 잠꼬대에서 뭐라고 하는지 어떤 년들이랑 놀아놨는지 똑똑히 들어두고 싶다니까요. 옛날 조선시대 어느 고을에 한 아름다운 여인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곳에 난 털이 심이 길어서 그 모습이 마치 말갈기와 같았다. 그래서 남편이 매번 그녀와 그 일을 할 때마다 손가락으로 털을 갈라 해친 후에야 비로소 그 일이 가능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부부는 오랜만에 그 일을 하게 되었다. 우리 그 일을 한 지도 한참은 된 것 같은데 오랜만에 재미 좀 보자고. 남편이 평소와 같이 아내의 털을 해치다가 그만 남편의 손톱이 그녀의 그곳에 상처를 입히고 말았다. 아이고 아파라 아파. 아내는 너무나 아파서 화를 내며 2발꿈치로 남편을 걷어차내었다. 남편은 당황하며 아내에게 괜찮냐고 물었다. 아이고, 그거 참 미안하게 됐소이다. 좀 괜찮소? 그러자 아내가 말하기로 아니, 당신은 다 큰 어른이 어찌 이리도 손이 서투르십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할 때마다 이러니 정말 너무한 것 아니여. 아내의 핀잔을 듣게 되자 남편도 무안하고 화도 나서 아니, 이 여편 내가 어쩌다 한 번씩 실수하는 걸 가지고 하늘 같은 남편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네. 내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소. 당신의 털이 보통 길어야 말이지. 뒷집 김과부랑 할 때는 털이 얼마 없어 이런 실수를 안 하는데 거참. 그러자 아내도 화를 내며 투덜거렸다. 그건 나도 마찬가지여. 앞집 박서방은 털을 가르지 않고도 잘만 하더이다. 이렇게 부부는 얼떨결에 서로의 간통 사실을 실토하고 말았다. 옛날 어느 동네 앞 고갯마루에 소금 장수가 올라섰을 때 한 부부와 마주치게 되었다. 부인이 먼저 소금 장수에게 말을 붙였다. 여보시오 소금 장수, 저 마을로 소금 팔러 가오. 예, 그런데요. 그렇다면 우리 집에는 가지 마시오. 집에 딸 하나만 남겨두고 일가 잔치 집에 가서 사흘 후에나 돌아오니 소금 살 사람도 없어.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댁이 어딘지 알아야 안 가든지 하지요. 어리숙한 부인이 소금 장수에게 저기 저 지붕 위에 고추 널어놓은 집이 우리 집이니 가지 마오. 하고 일러주었다. 이에 소금 장수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예, 그러지요. 염려 말고들 다녀오시오. 하고 깍듯이 인사를 했다. 그리곤 곧바로 처녀 혼자 있는 집으로 달려간 소금 장수는 예, 아가야. 하고 호기 있게 처녀를 불렀다. 이윽고 머리를 길게 따은 처녀가 나와 누구시오? 우리 집에는 아무도 없어. 라고 하자 소금 장수는 근엄한 목소리로 그러니까 말이지. 나는 내 외삼촌이란다. 어려서 너를 보고 인제 보니 몰라보겠구나. 여기 오다가 내 부모님을 만났는데 일가 잔치집에 간다며 사흘 후에나 돌아오니 잘 봐달라고 하더구나. 그제서야 안심한 처녀는 소금 장수에게 절을 올리고 방에 모신 뒤 씨암탉까지 잡아 대접했다. 해는 지고 슬슬 흑심이 동한 소금 장수는 처녀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아가, 너 속병이 있어서 고생을 하는구나. 하고 넌지시 수작을 걸었다. 아니요. 전 아무 병도 없는데요. 그래. 하지만 너는 몰라도 내 눈은 못 속인다. 너 해를 보면 눈이 시큼시큼하지? 예. 그게 바로 속병이 있어서 그렇단다. 또 밥을 먹으면 배가 불룩하고 무거운 것을 들면 팔이 나른하고 아프지? 예. 정말 그런데요. 그게 다 속병 때문이란다.
얼른 고쳐야지. 그냥 두면 큰일 난단다. 겁을 먹은 처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걸 어떻게 고치나요? 하고 묻자 속에 든 고름을 빼내야 한단다. 속에 든 고름을 어떻게 빼나요? 그건 어렵지 않단다. 나한테 있는 가죽침을 맞으면 쉽게 빼낼 수 있단다. 그럼 얼른 가죽침을 놓아 고름을 빼주세요. 드디어 소금 장수는 처녀를 눕히고는 속곳을 내렸다. 조금 아프더라도 후련해질 때까지 참아보거라. 그래야만 병이 나을 수 있단다. 결국 목적을 달성한 소금 장수는 푹 잠을 자고 아침상까지 푸짐하게 받았다. 장난기가 발동한 소금 장수는 한 번 더 가죽침을 정성껏 놓고 나서는 웃으며 처녀에게 당부했다. 이제 가죽침을 놓아 고름을 다 빼내 종지에다 잘 받아두었으니 부모님이 돌아오시면 꼭 보여드리도록 하거라. 이에 처녀가 소금 장수에게 그런데 외삼촌, 옆집 돌쇠는 배 아플 때 빳빳한 뼈침을 놓아주던데 외삼촌의 가죽침은 왜 그리 흐물거려요? 옛날 어느 고을에 한 쌍의 부부가 힘든 농사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저녁 식사를 하고는 집에서 편히 쉬고 있었다. 그러던 중 심심하던 남편이 부인의 엉덩이를 보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아이고 마누라, 당신 엉덩이가 갈수록 펑퍼짐해지는구먼. 마당에 있는 제일 큰 김장독하고 크기가 비슷하겠네 그려. 남편이 이와 같이 웃으며 부인을 놀림해도 부인은 못 들은 척하고 그저 자기 일을 했다. 그럼에도 남편은 재미를 붙였는지 이번에는 줄자를 가져오더니 줄자로 부인의 엉덩이 크기를 재보고는 장독대로 달려가서 장독대의 둘레를 재보고 다시 내려와서 말하길. 아이고 사실이네. 당신이 이겼네. 이겼어. 확실히 당신이 이만큼 더 커. 이런. 그러면서 부인을 계속 놀려대는 것이었다. 어쨌든 그런 일이 있고 시간이 지나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었다. 그런데 그날따라 남편은 아내와 뜨거운 밤을 보내고 싶어서 평상시대로 아내에게 찝쩍거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부인은 몸을 옆으로 획 돌아누우며 말했다. 흥! 당신의 그 시들어 빠진 총각 김치 하나 담자고 나의 이 큰 김장독을 열 수는 없지. 이와 같은 처지에 놓인 남편은 말 그대로 되로 주고 말로 받은 꼴이었다. 이에 남편은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부인에게 말했다. 아주머니, 그렇긴 해도 총각 거시기인데 한 번만 좀 열어주면 안 되겠소? 이렇게 해서 부부는 결국 화해하였다고 한다.